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한반도 남동쪽에 상륙해서 경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2위의 재산 피해를 낳은 2003년 태풍 매미와 맞먹는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상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방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태풍 바이삭 같은 경우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강풍 얼마나 위력이 센 겁니까? 제가 직접 그 강풍 속에 경험한 바로는 초속 30m 넘으면은 네. 호흡에 곤란이 와요. 입에서, 코에서, 눈, 귀에서 전부 바람이 빠져나가는 굉장한 그 압력을, 부압을, 네거티브 프레셔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바람에 의해서 직접 밀어붙이는 압력이 강합니다만은, 그래서 30m면 자세를 바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42m 정도 초속이 되니까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사전에 해놨었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쭉 미끄러져 가는 경험을 했고, 최대 61m까지 가봤는데 호흡하기가 진짜 곤란해지고 서 있지를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있다가도 넘어져서 그냥 바닥에 쫙 펼쳐지는, 자세를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 몸이 받을 수 있는 전체 그 바람의 압력은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안 나가는 게 뭐 제일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상당히 강한 태풍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풍속에 따른 피해를 예상해 본 그래픽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 단계면 25에서 초속 25에서 33m면 지붕이나 기와장이 날아가는 정도고요. 강 단계 33에서 44m면 기차가 탈선하고, 매우 강 초속 44에서 54m입니다. 사람과 바위가 날아가는 정도고, 초강력 단계 초속 54m 이상에서는 약한 건물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속 30m만 되더라도 이게 숨쉬기도 힘들 정도고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에 매우 강한 단계로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초속 44에서 54m 정도이고 사람과 바위가 날아갈 정도로 보는 거죠. 초속 50m면 시속으로 180km입니다. 자동차 180km 달리는 걸 상상하시면은 감이 잡힐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180km로 달리는 자동차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경로가 아무래도 2003년에 있었던 태풍 매미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이제 비슷한데 이제 각국의 지금 한 4개국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다 조금씩 다르죠. 상륙 지점이 다른데 특히 우리 이제 어쨌든 남해안으로 들어옵니다. 남해안으로 들어오는데 제일 이제 무서운 것이 태풍은 이제 세 가지 피해 요소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중심 기압이 이제 낮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많은 비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백중사리가 지금 겹쳐 있거든요. 백중사리라고 하는 것은 연중 주로 이제 달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데 해수면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심 기압이 약 한 950 헥토파스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63cm 정도 해수면이 또 올라갑니다. 저기압에 의해서. 1헥토파스칼 내려가는 데 따라서 1cm 정도 올라오거든요. 공기가 이제 덜 누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남해안은 굴곡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아요. 그러면 넓은 바다에서 큰 파도하고 바람이 오다가 좁은 만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수속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씁니다만은 파도가 더 높아져요. 이게 2003년도에 마산항에서 바닷물이 시가지로 들어왔던 주 원인이거든요. 와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에서는 많은 굴곡부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2016년에 태풍 차바였죠. 차바 당시에는 부산 해운대에 가면 고층 건물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으로도 바닷물이 넘쳐서
그 좀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면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차와대 이상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그 고급 고층 건물 앞에다가 해벽을 치자. 지금 바람 파도가 예. 이 건물로 넘어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앞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것도 또 되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그 방파 시설, 팔을 부숴주는 시설을 더 넓게 해가지고 이 파도가 직접 건물에 닿지 않게 하는 시설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닷가에 사시려면 전망만 좋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큰 파도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시설이 견고하고 예. 또 주민들이 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교수님 관련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예. 그 바닷물이 제방 등을 넘어서 물이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예. 이런 거를 월파라고도 하던데 배관을 월파와 넘는 건 아닙니다. 해일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월파는 네. 어떤 시설물, 구조물을 넘어오는 것이 월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넘는다 하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방파제가 있으면 방파제를 앞에서 바다 쪽에서 부딪히고 그 부딪혀서 깨진 물이 이제 방파제를 넘어오는 것은 이제 월파인데 예. 이 월파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방파제 쪽으로 올 때는 이 파도의 힘이 이 방파제를 밀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압축력이라고 그러는데 월파한 물은 이 방파제를 넘어서 뒤에서 항내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미는 힘이 아니고 당겨주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당겨주는 것을 잡아줄 힘,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 무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겨주는 힘 때문에 오히려 모든 시설물이 안쪽이 먼저 부서지는 그런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월파가 아니라 해일이라고 그렇죠. 보는 해일입니다. 거죠. 예. 네, 해일은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 육지로 수면이 넘쳐 일어서는 들어오는 거고 것. 예. 일어나는 거고 월파는 구조물에 부딪혀 가지고 구조물을 넘어가는 것이 월파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뭐 비닐하우스처럼 농축산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제가 이번 그 피해 예상 구역 안에 있다고 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낫으로 좀 찢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닐을 그대로 두면은 안에 있는 철제 프레임하고 철제 구조물이 통째로 넘어지면은 다 휘어져서 못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철거하는데도 시간과 돈이 들고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닐을 찢어버리면은 이 철제 구조물은 살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안에 작물은 또는 뭐 동사 같은 건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작물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 주인들께서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번 태풍 때도 배를 재배하시는 분이 전남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런 조언을 해줬는데 몇 동을 낫으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철제 프레임은 완전히 살려가지고 한 3일 만에 혼자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예. 오늘 또 아침에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잘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최근 그 장마 기간도 유독 길었던 데다가 불과 얼마 전에 태풍이 또 지나가고 그래서 그렇죠. 지반이 좀 많이 약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토목공학 전문가시니까 산사태나 이런 그 우려도 좀 크거든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이미 장마 기간이 워낙 길었고 전번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간히 이제 마르긴 했지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일이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선행 5일 동안에 비가 얼마가 왔느냐. 이걸 이제 선행 5일 강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많아지면은 땅 속이 스폰지처럼 안에 구멍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물이 이미 가득 차버려요. 네. 가득 차버리는데 우리나라 산지는요, 이 산사태와 관련해서 산지는 평균 그 표면의 흙의 두께가 한 1m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깊은 데는 한 3m까지 가지만은 나머지는 대개 한 평균적으로 1m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m 20 정도의 두께에서는 물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물이 산비탈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1m 20 두께하고 예. 그 밑에 있는 흙이나 안반의 두께하고 사이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물이 흐르는 층이 생겨버립니다. 아이스크림 층처럼요.
그러면 못 견디죠. 이게 이제 산사태거든요. 근데 산사태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산사태가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은 대개 산사태 그 높이에 산 높이의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한 65% 전후되는 지점에서부터 산사태가 발생을 해요. 거기서 내려오고 거기서 무너지면 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산사태 그 사방이든지 모든 그 시설을 그런 높이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비닐을 덮어서 물이 더 안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땅을 덮어서 완전히 비닐로 덮어가지고 물을 안 들어가게 뭐 국지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탈면에 보면 비닐 같은 걸 이제 씌우는데 네. 그러나 전체 대규모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일단 뭐 산사태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네.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무조건 피해야 방법일까요? 됩니다. 산사태 징후는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산 비탈면에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물이 줄줄 흐른다. 그 다음에 산에 서 있는 나무가 흔들리든지 또는 기울어지든지. 저도 지금 산 밑에 살기 때문에 그 전봇대하고 뒤에 큰 나무 한 60m 정도 되는 나무하고 항상 수시로 지켜보는데 이게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바람이 불 때는 그걸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용할 때는 산 울림이 있어요. 산 울림이 먼 데서 들리는 쿵쿵 소리 같은 그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고 감지되면은 빨리 산 밑에서는 피해야 되죠. 사람이 살고 봐야죠. 예. 네. 그리고 앞서 그 부산 태풍 차바 때 그 피해봤던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2016년 태풍 차바 때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태풍의 경로가 지금 부산도 있고 아까 거제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그 경상남도 지역의 도시 해안가 도시를 많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렇다 예. 보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해안가 지역에 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뭐 빌딩 또는 아파트 이렇게 물이 덮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아유, 충분하죠. 근데 이럴 경우에 지하에 계신 분들은 물론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을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차를 미리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적으로 설계가 이런 거는 감당할 수 있도록 된 겁니까? 충분하게 돼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정도까지 오늘부터는 이미 높은 데로 다른 동네 이웃에 뭐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전부 빼야 되고 적어도 2층까지는 비상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각자 가장 귀중한 것만 갖고 대피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예. 2층까지는. 교수님, 각 가정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에서 이 태풍이 하는 게 강풍이 불잖아요. 예. 이번 같이 이제 큰 바람이 부니까 집에 붙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거 아주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반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은 흔들리지 않게 창틀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신문지를 접어서 창틀에 끼워준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리 자체가 오래된 유리는 재질도 약하고 얇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에 보면 이럴 때는 그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테이프를 가지고 십자 또는 X로 발라준다든지 또는 정 급하면은 신문지를 창문에 대고 스프레이를 가지고 물을 뿌려주면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창문의 진동 폭도 줄어들고 조금 그 깨지더라도 그 파편이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뭐 전기나 가스 시설 관련해서는 주의할 점이 당연히, 없을까요? 예, 뭐 다 끄는 사람이 안에 있는 동안은 쓸 수가 없습니다만 예. 만약 대피한다고 하면 전기 차단기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네. 가정주부님들 전기 차단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도 보면 대개 신발장 뒤에 전기 차단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이 안 갖는 분은 차단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차단기를 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물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는 뭐 일상생활에서 열고 닫고 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만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가스를 잠궈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태풍, 9호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인명피해, 시설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